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조금 더 높은 퀄리티의 집에서 사시고 싶어서 집을 안 사고 전세로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가진 돈만큼 자산으로 집을 사야 한다면 사실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집값이 오르는 것을 사실 오르지 못하게 막고 싶은 이유는 나도 집을 사야 하기 때문 아닐까요? 아니면 그냥 나도 집이 없으니까 너도 집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도 집이 없으니까 네 집도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시라면 나도 집을 사고 싶으니까 집값이 내려갔으면 하는 마음이신 거잖아요. 임대인분들 사실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이런 신용 불량이나 국세 체납 관련된 것들 그리고 보증 사고 이력 등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임차인의 신용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신용 불량 국세 체납도 확인해야죠. 문제가 없는 임대인분들이 사기꾼 취급 안 당하게 오히려 이런 제도가 생기면 대출은 철회 쪽으로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 대출 막으면 난리 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오늘 중간고사가 있어서 시험이 끝나는 대로 바로바로 퇴실을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반은 찍고 반은 푼 관계로 30분 만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남아서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서 방송을 찍고 있고요. 오늘은 지난번 방송의 연결선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출 규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전세 대출에 대한 DSR 검토 그리고 정책자금의 대출에 대한 DSR 검토를 계속해서 하겠다. 라고 지금 아직 하는 건 아니지만 대출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검토하겠다. 꺾이겠죠.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데 안 꺾이겠습니까? 근데 이창용 하는 총재가 이게 10월 11일 날인데요. 금리 인하를 하시면서 제가 매파적 금리 인하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리를 내리기는 내리는데 상당히 보수적으로 내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에 대해서 상당히 비우호적임을 이제 명확하게 표시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집값 관련 DS 규제를 늘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가 증가하지 않겠냐. 그래서 한 9월 달까지는 담보 대출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금융 안전 확인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10월 달까지는 보다가 대출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금리를 11월 달쯤에 인하할 것이다 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셨는데 10월 달에 단행을 한 것은 사실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너무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국내의 내수 시장이 상당히 침체됐기 때문이었거든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적인 DSR 규제는 분명히 실수요자 등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대출이든 자기 능력에 맞게 빌리는 게 중요하다. 어떤 이유라도 소득 등 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려줘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중장기적으로 DS 규제는 확대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양분화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히 DSR을 규제해서 내가 갚을 수 있는 금액만큼 빌리는 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그 전 정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할 만큼 정말로 저리로 청년들한테 정책자금 대출을 진짜 많이 내줬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전 정권에서도 1%대의 정책 자금들이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전세금의 100%를 대출을 내주는 정책 자금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 저 정권 할 것 없이 어쨌든 포퓰리즘 정책을 펼친 것은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대출이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절대값으로 본다면 정책 자금을 받으시는 분들보다 상위 20%의 대출 금액이 더 크다고 하거든요. 그 고소득자의 대출이 전체적인 대출의 총
양에는 더 큰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정책자금 대출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DSR 적용하는 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복현 금감 원장님께서는 왜 당장 전세자금 대출과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서 DSR을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어쨌든 전세 대출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세 대출 때문에 그 갭 투자 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하는 건 맞지 않냐. 그러니까 전세 대출은 규제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특별하게 뭐 일부 지역, 뭐 무슨 중남미나 그리고 일본 일부, 그리고 미국에도 일부 전세 반전세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상당히 높은 비율로 전세를 적용하는 나라는 드물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월세를 지불하고 임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돈을 임대인에게 지불한 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사채로 돈을 빌려준 것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인한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서 임차인도 어쨌든 월세보다는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왔던 것인데, 그로 인해서 전세가가 상승을 하면 당연히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도 전세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는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근데 대신에 전세가 없어지면 집을 사지 못하거나 그리고 집을 사지 않는 분들께서는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많은 그런 OECD 국가들을 보면 맞벌이 부부들의 한 사람의 월급은 거의 대부분 주거비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월세의 비중이, 주거비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는 집값의 상승은 어쨌든 필연적이지만 내가 주거로서 사용하는 데서 주거비는 상당히 좀 저렴하게 거주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전세 사시는 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조금 더 높은 퀄리티의 집에서 사시고 싶어서 집을 안 사고 전세로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공감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가진 돈만큼 그냥 내 능력만큼의 그런 자산으로 집을 사야 한다면 사실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전세가 매매 가수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같은 돈을 가지고 대출을 받으면 조금 더 높은 퀄리티의 커뮤니티에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사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월세로 전환이 되면 이제 커뮤니티를 누리는 것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그리고 사실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그 박사 시절에 내놓으셨던 그 논문으로 발표를 하셨던 게 기업형 장기 임대거든요. 제가 이제 어쨌든 곧 읽어볼 예정인데, 그 기업형 장기 임대, 그러니까 기업이 장기 임대를 하려면 전세를 할까요? 월세를 할까요? 당연히 월세를 하겠죠. 왜냐하면 큰 돈이 묶이는 것인데 어쨌든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자금을 묶어둬야 한다면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어쨌든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이 기업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월세화가 될 것이라는 거죠.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일본에도 기업형 장기 임대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고, 시키킹 레이킹이라고 해가지고 임대인에게 월세의 일부를 그냥 지불하고, 보증금의 개념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집을 빌려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개념으로 그런 돈을 지불을 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리고 월세를 지불하면서 거주를 하는데, 뭐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기업형 장기 임대가 정착이 된다면 어쨌든 전반적인 그런 집들이 월세로 전부 다 전환이 될 것이다. 보험사든 그것이 은행이든 대기업들이 임대에 대한 영업권을 확보를 하면서 안전성 면에서는 사실 뭐 더 높아질 수 있겠으나,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요새 뭐 배달 비용이나 여러 가지 수수료 같은 것들 기업이 끼면 어쨌든 중간 마진이 생기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전세가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꼭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것을 사실 오르지 못하게 막고 싶은 이유는 나도 집을 사야 하기 때문 아닐까요? 아니면 그냥 나도 집이 없으니까 너도 집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도 집이 없으니까 네 집도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시라면 나도 집을 사고 싶으니까 집값이 내려갔으면 하는 마음이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가지고 집을 사기에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다 포기하고 집을 사셔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전세 대출을 없앤다, 규제를 한다, 그것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 상당히 빌라처럼 상당히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분들이 DSR을 적용을 하면서 1억 6천으로 내려갔다면 4천만 원을 뱉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지 못하면서 빌라도 전세 사기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아파트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저도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DSR을 적용을 해서 내 능력대로 대출을 내줘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전세 DSR은 급작스럽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임대인의 신용불량과 국세체납 등을 활용해서 전세 대출을 내줄 것인지 안 내줄 것인지를 판단하겠다. 사실 근데 전세 대출이라는 건 신용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신용이 좋으냐 좋지 않으냐에 따라서 저리로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신용이 안 좋으면 고금리로 받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적게 나올 테고요, 대출이. 근데 이런 신용 대출을 이제 임대인도 평가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도 신용 대출을 받으면서 임대인도 같이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임대인분들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기분 나쁘실 수는 있겠으나 이런 안정성 측면에서 서로 간에 믿을 수 있게 거래를, 임차인한테 어쨌든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임대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임차인은 그 돈을 빌려서 자기가 이자를 내면서 임대인에게 그것을 돈을 지불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임대인분들 사실 뭐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이런 신용 불량이나 국세 체납 관련된 것들, 그리고 보증 사고 이력 등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꼭 이렇게 문제가 돼야지만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게 불과 2년 전만, 3년 전만 해도 이런 신용불량과 국세 체납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었다면 그렇게 심하게 빌라 전세 사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아파트에도 도입을 하겠다. 근데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빌라와 조금 다르게 기본적으로 전세하고 매가의 갭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경매에 넘어간다고 해도 임차인이 막말로 그것을 인수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감정평가액보다 더 낮은 금액에 낙찰될 가능성이 있는 환급성이 좀 낮은 물건이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세가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 되고 전반적인 전체 지역으로 따져봤을 때 55%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안전자산인 건 맞는데 그러지 않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신용불량과 국세 체납은 확인하는 것이 맞겠다. 저희가 예전에 중개사로서 3, 4년 전만 해도 국세 완납증명서 달라고 하면 임대인분들께서 기분 나빠하셨어요. 나를 뭘로 보고 그런 걸 달라고 하느냐. 그 외국에서는 임차인을 면접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월세를 낼 수 있는지 못 낼 건지에 대해서 임차인 면접을 본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서로 간에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돈을 맡기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임차인의 신용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신용불량 국세 체납도 확인해야죠. 문제가 없는 임대인분들이 사기꾼 취급 안 당하게, 오히려 이런 제도가 생기면 사기꾼 취급 안 당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든 임대인들을 사기꾼처럼 얘기를, 이제 아무래도 빌라 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임대인분들도 억울한 분들도 많으실 거고, 사실 역전세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역으로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임대인분들이 저는 사실 아파트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의 피해자라도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단순히 DSR을 적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보증 비율 같은 경우에도 사실 DSR과 유사한 개념이기는 한데, 집값을 판단할 때 그 집값에 얼마만큼까지 전세 대출
대출을 보장해 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보증을 해주고 있어요. 그 전세대 중에 보증 비율을 80%까지 하향 조정을 하면서 대출을 받는 자금을 조금 낮추겠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과도한 대출을 내주는 것은 저도 사실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급작스러운 규제는 좀 지양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말까지는 제가 강력하게 규제할 것이다, 대출 규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DSR이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40%인데 2금융권은 아무래도 1금융권보다는 대출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DSR을 50%까지 내주고 있는데 이것을 강화하겠다. 근데 자체적으로 강화해라. 결론적으로는 금리를 지금 인상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뭐 보험사든 2금융권이든 증권사든 1금융권이든 다 대부분의 그런 금융사들이 금리를 올려서 대출 규제를 함과 동시에 대출 규제에 대한 공포 심리를 계속해서 조장할 것이다. 사실 디딤돌 대출은 철회 쪽으로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 대출 막으면 난리 납니다. 전세 DSR과 디딤돌 대출은 막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포 심리를 조장하면서 강력한 대출 규제할 것이다. 금리 인하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은요 11월 달, 12월 달에 반드시 내릴 겁니다. 11월 달에 B컷을 하든 0.5%를 11월 달에 한 방에 내리든 11월, 12월에 나눠서 내리든 미국은 반드시 금리 인하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금통위가 11월 달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11월 달에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라서 물가 상승률 지수가 발표가 되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릴 것인지 안 내릴 것인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목현 금감원장님이 대놓고 금리 인하를 해야 돼서 대출 규제를 한다라고 대놓고 말씀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당연히 내릴 거잖아. 금리 내릴 거잖아. 빨리 내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내년 1월부터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기로 했는데 이것도 7월 달로 연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2024년 1월 달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3월, 그러니까 2분기, 그러니까 4월 달로 땡겨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1분기는 아시겠지만,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린지는 아시겠죠? 어쨌건 4월 달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에서 4월로 땡겨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타 대출, 이제 카드론이나 이런 것, 기타 대출이 스트레스 금리를 100%를 적용하는 게 스트레스 DSR 3단계인데요. 사실 스트레스 DSR이 4월달 또는 7월달에 적용이 된다면 지금 현재는 어쨌든 최고 금리 기준해서 최저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이 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내려간다면 이 스트레스 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나오는 돈의 양은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하는 그 시점의 대출 금액이 이제 앞으로의 대출 금액 정도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득 1억 차주 기준으로 보면 이제 3단계를 실시를 하면 1억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기는 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1,700만 원 그리고 3단계 전국을 했을 때 6,400만 원 정도가 이제 변경이 될 것이다. 어쨌건 국가에서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절대적인 공급에 대한 부족과 그리고 심리가 지금 집값이 오를 거라는 심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상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좋은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